그날은 유독 하늘이 맑고 바람이 따뜻해서 제 마음도 덩달아 들떴습니다. 손에는 무겁게 음식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손주들이 좋아하겠지? 며느라도 오랜만에 내가 만든 반찬 맛보면 좋아할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죠. 사실 이런 날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였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장례식을 치르던 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고 한동안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 아들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엄마, 배고파요라고 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 후로는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죠.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집에 돌아와 아들이 학습지에 빼곡히 적어놓은 글자를 보면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엄마, 저 오늘 받아쓰기 만점 받았어요. 그런 아들의 얼굴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며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학문이었지만 아들이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걸 보며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잘 커주었구나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교수라는 직함을 달게 되었을 때는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했고 며느리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죠. 처음엔 참 예쁘고 다정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던 모습도 아직 생생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잘 챙기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혼 초반에 명절이나 주말이면 자주 얼굴을 비추더니 점점 이유를 대며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저희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이번 명절은 저희가 여행을 계획해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서서히 무거워졌지만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부부끼리 바쁠 수도 있지. 제 욕심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손주들조차 얼굴 보기가 어려워지자 마음이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손주 생일날도 화상통화로만 축하할 수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우리 케이크 보실래요? 화면 너머로 손주의 얼굴을 보면서 혼자 울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몇 달 만에 아들의 집에 직접 찾아갈 기회를 만든 거죠. 며느리에게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을 했고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날 뵈어요라는 답을 듣고 나니 얼마나 설레던지요. 손주들이 좋아할 동그랑땡,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멸치볶음, 그리고 아들이 어릴 적부터 즐겨 먹던 나물무침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비우고 새벽부터 음식 냄새를 풍기며 부엌을 종종 걸음쳤습니다. 제 손길이 담긴 반찬들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하며 마음이 벅차올랐죠.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는 아들과 손주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두근거려 창밖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겠지. 마음 한편에 쌓였던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들뜬 그 순간들 뒤에는 불길한 예감이 살짝 스쳤습니다. 괜찮겠지. 이번에는 정말로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그런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괜한 걱정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들의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참 이상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혹시 바빠서 못 듣는 건가 싶어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손에 든 반찬 가방이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집문에 귀를 대보니 웅성웅성 TV 소리가 나는 것도 같았어요. 분명히 오늘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문 앞에 서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계단 난간에 기대어 기다리던 그때 지나가던 이웃이 저를 힐끔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기 사시는 분 아세요? 네, 제 아들네 집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없네요. 이웃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좀 전까지 집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며느리분이 친구분이랑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초인종을 안 받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확실히 보셨어요?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1시간쯤 전에요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쪽에서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 혹시 오늘 외출했니?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집에 있다고 했는데요. 어디 나간다는 말도 없었어요.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며 속으로 설마 정말로 집에 아무도 없겠지 라고 되뇌었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며느리가 친구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술잔을 들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맥주병과 안주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며느리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박장대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가 저를 보고 놀란 척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얼굴에선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어요. 며느라, 지금 이게 무슨 일이니?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왜 문을 안 열었니?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친구들이 와 있어서요. 너무 시끄러웠나 보네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나던 웃음소리, 초인종 소리를 무시한 채 이웃이 말한 장면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며느라, 내가 정말 못 들은 거니? 아니면 일부러 문을 안 연 거니?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런 거 싫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도 이렇게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요. 솔직히 좀 불편해요. 뭐라고? 내가 널 곤란하게 만든다고? 네, 그렇잖아요.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하고 저희 집인데 왜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야 하죠? 저 어머니 오시는 거 싫은데 오신다고 고집을 부리려서 그러시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든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지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만 메아리쳤습니다. 며느라,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잘못 왔나 보다. 눈물을 참으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며느리와 그 친구들 사이로 비웃음 섞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 나와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던 모습과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 들여 준비한 반찬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진 모습도 잊히지 않았어요. 도저히 그냥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벌컥 열렸고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또 오셨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며느라, 내가 오늘 왜 온 건지 모르겠니? 너희 가족을 보려고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이 먼 길을 왔잖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니? 그러나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어머님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내 집이라고?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전 어머님이 불편해요. 자꾸 이렇게 오는 거 진짜 싫어요. 며느라,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 나는 내가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어머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전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같은 분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요. 항상 남의 집에 기대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 참 거지근성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지근성이라니, 내가 너희 집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니?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척 해드린 거죠. 하지만 그게 평생 제가 어머님한테 얽매여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전요. 어머님처럼 남한테 얹혀 사는 인생 절대 살기 싫거든요. 그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상황을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갈게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안심했지만 며느리는 비웃으며 더 독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비밀번호도 바꿀 겁니다. 이렇게 어머님이 제 허락 없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라고 해서 이 집에 들어올 권리도 없다고요. 며느리는 눈앞에서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더니 그 자리에서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됐죠?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뒤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서럽고 충격적이었는지 차가운 계단 위에서 울면서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한 것은 제가 차가운 계단에 앉아 눈물을 삼킨 지 1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방금 집사람한테 전화했는데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며느리가 친구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제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난 일을요.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올라가요. 애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눈에는 이미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올라갔고 아들은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 당장 열라고.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아들을 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면서. 너 지금 제정신이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난 그냥 내 공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님이 자꾸 갑자기 찾아오시니까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잖아. 저러시는 거 예의에 어긋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조용히 안방으로 가 서랍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내 공간이 진짜 내 건지 확인해 보자.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야? 그 서류는?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다. 내가 말하는 이 집, 내 집 아니야. 엄마 집이야.
이 집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우리가 마련한 거 아니었어? 아들은 냉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봐. 집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 엄마 이름이야. 우리 엄마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바라보다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이 집을 사주셨다고 해서 제가 평생 눈치 보며 살아야 해요?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 밑에서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러자 아들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솔직히 말을 하든가. 그런데 내가 한 짓은 뭔데? 엄마가 우리를 위해 매달 보내주신 돈을 내 친정으로 몰래 보낸 것도 다 알아. 우리 집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확인했어. 며느리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내 가족도 도와줘야 하니까. 내 가족. 내가 말하는 내 가족은 친정이야? 그럼 우리 엄마는 뭐야? 내가 그렇게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 받아가며 잘 살았으면서 이젠 배은망덕하게 굴어?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엄마를 모욕하고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이 집에서 쫓아낸 이상 나도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당장 짐 싸. 뭐, 여보.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내가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제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님께도 잘할게.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늦었어. 내 진심은 이미 봤어.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제가 느꼈던 억울함과 상처가 조금은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일이 있은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와 조용히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나쁜 아들 같아요.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처음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 마음이 짠해졌어요. 엄마, 사실 저도 알았어요. 집사람이 엄마를 불편해하는 거려. 그런데 애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참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됐다. 엄마 마음 몰라줘도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텐 제일 중요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안 그럴게요. 앞으로 제가 더 신경 쓰고 더 잘할게요. 아이들도 엄마처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밤, 아들과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이 모든 시련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쫓겨난 후 집 안은 한동안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손주들은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오히려 아들과 제가 함께 있어주자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분노와 실망으로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이 집 처분합시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이 모든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집을 매각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기에 처분은 순조로웠습니다. 매매가 완료된 후 아들은 새로운 집을 계약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그런 일 겪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도 아이들도 더 잘 챙길게요. 한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대화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너무했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할 말도 없어.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자.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친정을 오갔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시어머니와 아들이 자신을 몰아세웠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게 그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이후 제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손주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이곳에서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아서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일만 하던 아들이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웃음을 되찾는 모습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다. 아들아,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하는 거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는 종종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모욕하고 우리 가족을 무시했던 사람이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 어느 날 저녁, 둘째 손주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애기 얼마나 무서웠는데? 손주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화를 내고 엄마는 소리 지르고 그럴 때마다 우리 방에서 동생이랑 숨었어요. 할머니가 오시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 말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할머니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고 아빠도 달라질 거야. 손주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손주들의 마음을 전했고 아들도 크게 반성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간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의 손에는 허름한 반찬통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동그랑땡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 봤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해주셨던 걸 따라 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건 쉬운 일이야. 하지만 용서하는 건 어려운 법이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볼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저는 그녀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어요. 아들이 저에게 말해준 사실은 며느리가 제 돈으로 친정의 빚을 갚아주었고 심지어 친정 식구들의 생계를 돕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엄마, 여기 통장 기록 좀 보세요.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간 게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친정에 보낸 돈이에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 쓰라고 주신 돈인데 정작 우리는 손도 못 댔어요. 저는 이 사실에 경악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 스스로를 망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당한 건 분명 억울한 일이야. 하지만 이제 그걸로 다 끝난 거야.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그날 이후 우리는 과거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스스로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그 자체로 소중한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아들이 만들어주는 커피를 마시며 저는 제가 이 모든 시련을 겪어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요. 할머니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손주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아픔을 잊게 만들었어요. 비록 그날의 서러움과 배신감은 아직 가끔 떠오르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새로 시작한 이 가정과 함께 진정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시련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